이 책에 보면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뮤지컬로도 정말 유명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원작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람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두 작품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은 내 안의 괴물과 세상이 만든 괴물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다양한 그런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나오는 게 많이 이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키호테도 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는 풍차를 쌓은 사람 그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망상에 빠진 사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쉬운데 현실이 너무 거칠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이게 다시 보일 것 같아요. 네. 돈키호테를 망상에 빠진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네요.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왜 이런 책을 왜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해요. 저도 학생 때 읽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 이 돈키호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책이 쓰여진 시대가 에스파냐, 스페인, 에스파냐가 최전성기를 끝내고 몰락해 가던 시기였어요. 영국의 별명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원래 에스파냐의 별명이었거든요. 정말 유럽에 엄청난 국토를 차지하고 스페인 남대.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점점 이제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대로 인지하고 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좀 쇠퇴를 하고 있을까 반성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흔히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이 감성에 빠져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게 패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전 아이들하고도 두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영광에만 빠져서 계속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 이 인물로 이제 봤을 때는 기사도의 이제 기사 시대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그 기사에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들한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 쓰고 다니는 거다. 옛날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얘기하면 네. 이해를 딱 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옛날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인물로서 돈키호테를 볼 것이냐. 시대가 막 바뀌어도 나는 나만의 가치관을 나의 생각을 딱 가지고선 뚝심 있게 그것을 이끌어가는 인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이들과 나는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인물 같아. 그런데 또 반대로 뚝심 있게 나의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인물로 볼 수도 의지의 인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로 볼 것인지 해석을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죠.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배경 지식을 알고 보니까 저는 약간 그 라떼 감성에 이렇게 빠져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그게 바뀌었는지, 기사도라는 게 왜 저물었는지, 이 시대를 제대로 읽었으면 과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에스파냐 또한 엄청난 막 영광을 누리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내려갔는데 제대로 좀 반성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면 어떤 세계사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거의 에스파냐의 어떤 형상화된 네. 인물이네요. 네. 과거의 영광을 놓지 네. 못하는데 달라지진 않는, 세계는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바뀌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세계사의 배경 지식뿐 아니라 거기랑 연결돼서 한국사에 네.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시니까 네. 이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공간이 다를 뿐.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재미도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 조선시대도 이 삼각형의 신분제도였잖아. 네. 인간의 삶이 맞아요. 다르지 않구나라는 네. 그 보편성을 이해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보면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있고 레미제라블도 있잖아요. 네. 뮤지컬로도 정말 유명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원작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간절히 원했던 지금 이 순간
두 작품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은 내 안의 괴물과 세상이 만든 괴물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다양한 그런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나오는 게 많이 이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킬 박사 하이드는 사실 한 인물이죠. 한 인물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과학 혁명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신과 종교만이 강조가 되다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시대로 오면서 그전에는 신으로만 설명되던 어떤 현상들 이런 거를 과학이 약간 맹신하는 경향까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부분을 과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네,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실패하잖아요.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 이렇게 왜 과학혁명이 이때 폭발적으로 과학혁명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아는 뭐 뉴턴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 시대에 나왔는데 왜 그런 시대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나쁜 아이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가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이거에서 너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럴 때는 너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지의 이야기로 아이들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미제라블은 이제 두 측면으로 사실 보는데요.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들어가 있는 책이어서 그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과 그 노래도 막 맨날 그 가사를 이제 보면서 하거든요. 수업을 한 다음에는. 프랑스 혁명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여기서의 또 한 축은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우리 이제 뭐 빵 하나 훔쳤다가 결국엔 19년형을 살게 되는데 이 인물이 나중에 나와서 인물은 그대로인데 이제 낙인이 찍혀 있다가 그 사라진 뒤에 이제 시장으로까지 그쵸.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인물은 그대로인데 어떤 이 인물을 바라보는 어떤 낙인, 그 다음에 사회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게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을까? 이것은 바깥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법과 정의는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이끌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일간의 세계주는 저는 제국주의 이야기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에즈 운하 얘기도 하고 맞아요. 철도가 놓여지는 어떤 나라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가면 풍부한 이야기 네. 나눌 수 있죠. 법과 정의는 일맥상통하지 않다를 알아듣나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일맥상통 이런 뭐 말까지는 네, 어려워도 네.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네, 네. 그때 있었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면서 이게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굉장히 옛날 얘기로 가보자면 함무라비 법전 그것도 이렇게 볼기둥에 새겨져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맨 위에 이제 어떤 통치봉을 이렇게 주는 듯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함무라비 왕이 누굴까 하면 정말 처음에는 100이면 100 앉아있는 사람을 함무라비 왕으로 아이들이 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앉아있는 건 신이었어요. 그 통치봉을 주고 있는 이 자체가 아래 적힌 법은 신이 준 법이니까 이거는 고칠 수 없어. 이 내용에 토달지 마. 신이 정한 거야 라고 약간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신이 정했다라고 하는 법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어떤 그런 법이 과연 어떻게 정치에 좀 이용됐는지 법이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헌법이 바뀐 그럼요. 네, 이게 굉장히 많고 국회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자연스럽게 사회 공부에도 연결할 수 있죠.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려고 했어요. 네. 조지 오웰의 1984란 동물농장 둘 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이 SNS나 뭐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감시, 알고리즘, 빅데이터 속에서 살고 있죠. 네. 그리고 동시에 정치 이야기도 되게 예민하죠. 맞아요. 네, 이 두 작품은 어떤 충격이나 인연 논쟁이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질문으로서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이 정말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조지 오웰은 예언자인가요? 미래에서 온 사람인가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지금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예언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떤 사람의 심리,
권력을 가진 자의 어떤 변해가는 과정, 심리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84에서도 감시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거는 정말 요즘에 유튜브죠.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한 번 본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 영상 때문에 아이들이 또 같은 생각을 계속 하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통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통제받고 있지 않다. 통제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통제. 이게 정말 무서운 감시와 통제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탁 깨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네가 본 영상은 네가 선택한 건지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본 건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무조건 뭐 유튜브를 보지 마라 이게 아니라 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서 1984에서도 감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동물농장도 이게 단순히 돼지가 농장을 장악한 우화 이야기로 끝나면 반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스탈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이제 이론상으로 나왔을 때 사회주의는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게 나왔는지, 그때 시대상과 이런 이론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상향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러시아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 가진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무섭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물농장에서는 실제 인물과 소설관의 인물을 매칭하는 작업을 그래서 꼭 하고 있고, 그런 게 이해가 되다 보면은 이제 그 10계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풍자의 이야기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동물농장을 읽힐 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잖아요. 정치 이야기랑 매칭이 됐고 스탈린 주인공 이름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연관이 됐다라는 것도 이것까지 같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모님도 있고, 혹은 사회주의 막 이런 거는 아예 아이한테는 읽혀주면 안 돼, 이런 건 아예 접하게 하지 말자라고 아예 피하거나, 혹은 알려주고 싶어도 내가 잘 몰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이 책을 권해주면 되겠네요. 그럼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실 나온. 그럼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제 행했을 때의 어떤 단점은 나중에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참의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그것에 우리나라도 약간의 피해를 입은 게 있잖아요. 6.25 전쟁 연관이 되고 세계 전체적으로 냉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랑 연결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는 네가 선택한 거야?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한 거야? 이런 대화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별로 자각하지 않죠.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유용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당장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도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의 책임이 아니다. 일이 이쪽이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고 집에 책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네, 그러면 새로운 책이나 뭔가 흥미로운 책이 막 이렇게 놔둬 있으면 흔히들 뭐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읽어요, 뭐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저희 첫째는 그럼 관심 있게 이거 뭐야? 무슨 책이야? 하면서 관심도 갖고 한마디씩 해요. 이 책 나 읽어봤는데 뭐 어때? 아니면 이것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인 반면에, 이제 둘째는 그냥 책은 우리 집의 장식품 중 하나이구나. 인테리어. 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마다 이게 좀 달라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한테는 어떻게 책의 세계로 이끌어줄까? 확 빠지진 않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좀 자극적이고 이런 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재밌어하는 책, 그 다음에 지금 흥미로워하는 부분, 로 이렇게 이끌어줄 때는 그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도 이제 가족 다 가서 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 전에 개유정난 얘기 했어요. 단종 얘기 했고.
말이 어렵잖아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와서 이 개유정란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귀가 열려서 듣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우리 집 인문학 영화편을 읽어야 되는 거네요. 영화편과 시에도 있고요. 네, 네. 지금 단종 이야기도 있죠.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희 집 딸이 중3인데 관심이 허세예요. 그럼 책의 내용보다도 고전을 하나 들고 다니면 굉장히 허세. 그래서 인간 실격 이런 거를 맨날 들고 다녀요. 네. 허세짱이라고. 네. 그런 친구한테는 어떤 책을 그런 인간 권하면 좋을까요? 실격이라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 인문학. 우리 집 인문학. 추천합니다. 네. 네. 정말 이야기가 많아서 네.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얘기할 수 그 있잖아요. 두껍잖아요, 책. 그렇죠. 두꺼운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요. 네. 읽고서 아는 척하기도 좋죠. 네. 네. 사실 현장에서 문해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이제 배경 지식 부족이 사실은 문해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아이가 책을 읽는데 이해가 얕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뭐 배경 지식이 뭘까? 혹은 대충 읽더라도 좀 많이 읽히게 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견해마다 다르긴 한데 문해력의 어떤 문제점 이게 온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매체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것을 매체 문제라고 봤을 때는 이제 책에서는 그러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길래 책을 읽으면 문해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줄글을 읽었을 때 저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이 연습은 쉽지 않은데 근데 또 한번 해보면 처음이 어렵지 이게 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들이 연결되는 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지식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는 매체 이것은 이미지화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내 눈에서 끝나죠. 벌써 이미지화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이 안 되고 이 과정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화책밖에 안 봐요. 그럼 만화책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화로서 그 지식적인 면만 빨리빨리 채울 수 있죠. 내가 생각해보는 연습, 그 이미지화 해보는 연습, 이 연습을 하려면 저는 사실 만화책도 그리 권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요새 추세가 이제 정말 그림이 없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만화책 한 권 읽으면 줄글책도 하나 같이 읽자 약속을 좀 해놓는다던가 책을 통해서 내가 그 머릿속으로 나만의 이런 지식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정말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정답은 없겠지만 많은 책을 그냥 대충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하나의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독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또한 저는 이제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 또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가 않죠. 동물농장에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그냥 읽었을 때는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나면 이게 이해가 가는 것처럼 그런 배경 지식 부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배경 지식이 있지만 역사를 제가 따로 빼가지고 이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고 많은 책의 배경으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건 뇌의 근육을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읽는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는 게 좋죠.